젖은 흙길 위로 등불이 흔들리고 장터의 숨소리와 주막의 낮은 웃음이 번지는 조선. 임진왜란 직전의 평범한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1592년 봄, 조선의 마을들은 겉으로 보기에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진년의 시작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하루는 늘 해오던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해가 특별한 해가 될 것이라 짐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죠. 아침이면 마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부엌에서는 밥 짓는 소리가 났고 아이들은 마당과 골목을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길을 따라 밭으로 나갔고 해가 기울 무렵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하루의 반복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삶을 지탱해주는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기록 속에나 등장하는 사건이었고 지금을 사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큰 전란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평화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경제 사정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넉넉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하루를 버텨내지 못할 만큼 궁핍한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가진 만큼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범위를 넘는 기대를 크게 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남쪽 바닷길을 오가던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다른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외선이 잦아졌다는 말, 배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곧장 불안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늘 떠도는 소문 가운데 하나로 흘러갔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자 사람들은 오히려 말을 줄였습니다. 소문이 잦아질수록 경계가 높아지기보다는 익숙함이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늘 듣던 이야기였고 늘 지나가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기도 했지만 그것을 굳이 꺼내놓을 만큼 분명한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조정에도 관련 보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병력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조선을 거쳐 명나라로 향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들은 긴급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외교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말과 문서로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조선은 문서와 예로 질서를 유지해온 사회였습니다. 충돌보다는 조정을, 무력보다는 절차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 역시 그 틀 안에서 정리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쟁은 가능성 중 하나였을 뿐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판단은 백성들의 마음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내일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오늘을 더 신뢰합니다. 오늘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일이 중요했고 먼 앞날의 위협은 쉽게 실감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고 어른들은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장터는 정해진 날에 열렸고 마을의 소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선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미묘한 긴장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물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 감정은 쉽게 말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확신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 셈입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 무너진 것은 없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고 밭도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음 날의 일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의 조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평온이 오래 이어질 것이라 믿는 마음만큼은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봄이 깊어가자 마을에 스며드는 공기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밭으로 나갔지만 바닷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예전처럼 가볍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외선이 잦아졌다는 말, 항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이야기, 배에 실린 물자가 전과 달라 보였다는 소문이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인들의 과장쯤으로 여겨졌고 바다는 늘 소문이 많은 곳이라며 웃어넘기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같은 말이 여러 입을 거쳐 반복되자 장터의 소리부터 바뀌었습니다. 흥정은 짧아졌고 농담은 줄었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더 오래 살폈습니다. 누군가는 태연한 척했지만 눈동자는 바다 쪽으로 자주 움직였고 누군가는 괜히 화제를 돌리며 밥값과 장날만 이야기했습니다. 불안은 분명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그 때문에 더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조정에서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일본에서 병력이 모인다는 소식,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지나 명으로 가겠다는 전원, 부산 쪽에 낯선 배가 잦아졌다는 기록이 차례로 묶여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은 느렸습니다. 대대적으로 군을 움직이는 일은 비용이 컸고 움직였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책임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는 말이 힘을 얻었고 외교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기대도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백성들의 생활 감각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의 위협보다 오늘의 밥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밭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릴 때를 놓치면 가을이 비어버리고 가을이 비면 겨울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었던 셈이었습니다. 떠나려면 짐을 싸야 했고 짐을 싸려면 무엇을 버릴지 정해야 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남길지 쌀독을 옮길지 아이를 먼저 안고 갈지 같은 결정은 말로는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칼로 살을 베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른들은 입술을 다물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곡식은 얼마나 되는지, 집안의 줄은 몇 자인지, 마을 밖 친척집까지는 며칠이 걸리는지 따져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소문뿐이라고, 그러니 오늘 할 일을 먼저 하자고 스스로를 달랜 것이죠. 아이들은 그 분위기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는 것, 밤에 등불이 조금 더 오래 켜진다는 것, 문을 잠글 때 빗장이 2번 걸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아이들의 마음에도 남아 이유 없는 긴장으로 쌓여갔습니다. 마을에는 몇몇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청 일을 하다 내려온 사람, 바닷가에서 일하던 뱃사람, 장터를 떠돌던 행상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말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남쪽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바다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조총이라는 것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낯선 단어는 늘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자극받은 상상은 쉽게 잠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고 몰라서 더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낮에 억눌렀던 생각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면 집안 어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갈지, 마을이 흩어지면 어디서 다시 만날지 정해두자고 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손끝이 떨리곤 했습니다. 바람은 평소와 같고 달빛도 비슷했지만 사람들은 그 풍경을 예전처럼 편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라는 단어가 조금씩 힘을 잃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우물가에서는 소금값이 올랐다는 말, 철값이 들쭉날쭉하다는 이야기, 집신을 엮는 손이 바빠졌다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전쟁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곳을 향해 돌려 말하고 있었습니다. 값이 오르면 어딘가에서 길이 막힌 것이고 길이 막히면 군사가 움직인다는 식의 추측이 오갔습니다. 젊은이들은 설마라고 했고 나이 든 이들은 옛날에도 이런 기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몰랐지만 서로의 말끝이 조심스러워진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무렵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른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곁눈질로 들었습니다. 이해는 못했지만 어른들이 웃지 않는 이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지으며 자주 창밖을 보았고 아버지는 밤마다 낫을 갈았습니다. 농사 때문이라고 했지만 칼날이 반짝일수록 집안의 공기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불안을 인정하면 당장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아 두려웠고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간질거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준비만 반복했습니다. 쌀을 조금 더 모아두고 마당 흙을 고르게 다지고 멀리 있는 친척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준비들은 혹시나에 대한 것이었고 지금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거리가 사람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잠자리에서 바깥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개가 짖고 바람이 문틈을 훑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소녀는 처음으로 내일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른들은 아직은 소문뿐이라고 말했지만 소녀는 어른들의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들도 확신이 없다는 것, 그래서 더 무섭다는 것 말입니다. 1192년 초여름, 나라의 기운은 먼저 남쪽 바다에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영의 이순신은 부임 이후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판옥선의 이음새를 다시 살피고 노와 도체 상태를 점검하며 화포와 화살의 수량을 맞춰 보았습니다. 군졸들에게는 물길과 조류를 익히게 하고 야간에도 신호를 주고받는 훈련을 반복시켰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는 바다는 한 번 뚫리면 뒤가 없습니다 라고 짧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준비가 늦어지면 그만큼 피가 난다는 현실을 붙잡으려는 태도였죠. 같은 시기 한양의 궁정과 비변사 자리에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외선이 잦아졌다는 말, 부산 근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기록, 히데요시가 조선을 지나 명으로 향하겠다는 전언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늘 단정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크게 움직이면 곡식과 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세금과 부역으로 내려와 민심을 흔들 수 있습니다. 움직였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괜한 소동이 되고 움직이지 않았다가 일이 터지면 왜 대비하지 않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 자리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먼저 요구되었고 동시에 해안의 경계는 강화해야 합니다. 라는 말도 맞섰습니다. 결국 경계는 높이되 소라는 키우지 말자 같은 결론이 반복되기 쉬웠습니다. 지시는 내려가되 속도는 느리고 책임은 흩어지는 모양새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은 그런 흐름을 모를 리 없었지만 바다의 시간은 문서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범위 안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배를 정비하고 병선을 모아 진영을 맞추며 눈앞의 허점을 줄여 나갔습니다. 그 준비는 전쟁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라기보다 오면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평범한 농민들의 삶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모내기를 하러 나가면서도 귀는 장터의 소문을 향했고 손은 전보다 더 서둘렀습니다. 쌀독을 열어 남은 양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었고 소금을 사는 김에 실과 바늘, 헝겊을 조금 더 챙기는 집도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알뜰한 살림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만약이란 단어가 집안 구석에 앉기 시작했던 셈입니다. 아이들은 바깥에서 놀다가도 더 빨리 불려 들어왔고 해가 지기 전에 문빗장을 거는 손이 많아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오가는 말도 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요즘 소금값이 왜 이래요? 라고 낮게 묻으면 옆 사람은 바다가 시끄럽다더라 하고 짧게 넘겼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죠. 더 캐묻는 순간 두려움이 현실이 될까봐 사람들은 말을 줄였습니다. 관에서 붙인 공문에는 순찰을 늘리고 낯선 배를 보면 알리라는 문장이 적히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알리라는 말은 곧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판단은 아직은 아니다와 그래도 준비는 하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떠난다는 선택은 너무 무거웠고 남는다는 선택은 너무 불확실했습니다. 결국 많은 집이 가운데를 택했습니다. 큰 짐을 싸지는 않되 작은 준비를 늘려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쌀을 조금 더 모아 한가리에 나눠 담고 끈을 꼬아 묶음을 만들고 멀리 있는 친척 고을의 이름을 다시 외워두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겁먹은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나라의 전체 분위기는 한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는 문서와 책임의 무게가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고 남쪽 바다에서는 준비와 훈련의 속도가 시간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밥과 잠자리, 가격과 소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밀고 당겼습니다. 같은 1992년을 살고 있어도 서로 다른 시계를 가진 듯한 느낌이었죠. 그 어긋남이 커질수록 평온은 더 얇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으로 덧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창문을 한 번 더 살폈고 아이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을 믿기 위해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해진 시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또 다른 소식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일본 사신의 태도가 달랐다더라는 말이 돌았고 어떤 날은 남쪽 수군이 분주하다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궁정에서는 왕에게 올릴 표현을 고르는 데에도 시간이 쓰였습니다. 위급하다고 적으면 당장 조치가 필요해지고 경계하라고 적으면 애매한 여지가 남습니다. 누군가는 변방의 소동으로 낮춰 말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전국의 대비로 끌어올리자고 했습니다. 그 사이 지방 수령들에게는 성을 점검하고 군포와 군량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시는 종종 늦게 도착했고 도착해도 현실은 부족했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보고를 올려야 했고 그 보고는 다시 한양의 회의로 돌아가 또 한 번의 문장을 기다렸습니다. 이순신도 여러 차례 장계를 올리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배와 인원, 무기와 군량의 수치가 들어간 글이었고 그 글 사이에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비쌉니다 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부하들에게 소문은 바람이지만 대비는 땅입니다 라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누군가가 전쟁 난다더라 하고 겁을 내면 다른 이는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라고 즉시 끊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쌀을 한 줌 더 덜어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얼굴, 속으로는 대비의 손길이 함께 움직였던 것이죠. 이렇게 위와 아래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은 불안을 다른 방식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92년에 초여름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592년 4월 조선의 남쪽 바다에서 들려오던 소문은 더 이상 흐릿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조선 안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죠.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의 톱니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를 사실상 끝내고 수많은 다이묘들을 한 방향으로 묶어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에게 조선은 먼 나라가 아니라 명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길목이자 자신의 권위를 증명할 무대로 여겨졌습니다. 일본 각지에서는 병력과 군량이 모였고 조총과 화약이 쌓였으며 바다를 건널 배가 정비되었습니다. 규슈의 집결지에는 다이묘들이 병력을 모아들였고 상륙 지점과 진군 순서가 계획처럼 나뉘었습니다. 조총 부대는 사격 간격을 맞추는 훈련을 반복했고 배에는 병력뿐 아니라 보급품과 공성에 필요한 물자까지 실렸습니다. 히데요시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빠르게 밀고 올라가 조선의 대응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상륙 직후부터 성을 포위하고 길목을 선점하며 항로를 잡아 보급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조선의 한양은 그 움직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궁정과 비변세는 일본의 동향을 알리는 보고가 올라왔고 사신이 전한 말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보고는 늘 문장으로 정돈되며 날이 무뎌졌습니다. 어느 자리는 침략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했고 다른 자리는 외교로 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강하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규모 동원은 곧 세금과 민심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움직여서 아무 일도 없으면 이라는 두려움과 지금 안 움직여서 일이 벌어지면 이라는 공포가 같은 방 안에 함께 앉아 있었던 셈입니다. 선조는 매일 보고를 받았고 유성룡 같은 대신은 대비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자주 늦어졌고 그 사이 상대는 이미 발을 디디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4월 13일 부산포에 일본군이 상륙했다는 보고가 파발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분위기는 불안해서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방어가 이어졌지만 버티는 시간은 길지 않았고 보고는 하루가 다르게 더 급해졌습니다. 궁정 안에서는 문장의 온도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경계라는 단어가 침입으로, 살피라는 말이 막아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선봉으로 세울지, 어떤 길목을 지킬지, 중앙군을 어떻게 움직일지가 회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하는 지금이라도 총동원해야 합니다 라고 올렸고 다른 신하는 동원은 하되 질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말이 오가는 동안 전장에서는 시간이 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급히 장수들을 내려보냈고 육지의 요충을 막으려는 지시가 연달아 내려갔습니다. 신립 같은 장수의 이름도 그 무렵부터 더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어디서 한번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궁정의 공기를 눌렀고 동시에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는 멍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군 쪽에서도 중심 인물들은 제각각의 계산을 안고 움직였습니다. 선봉을 맡은 장수들은 누가 먼저 한양에 닿느냐로 공을 다투려 했고 그 경쟁심이 진군 속도를 더 올렸습니다. 부산에 닿은 뒤에는 항구를 장악하고 성을 압박하며 길을 갈라 육지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조선의 성과 병력은 이런 속도를 전제로 짜여 있지 않았습니다. 동래성에서 끝까지 버티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조총과 대포의 압박 앞에서 성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이 소식이 한양에 닿자 궁정 안에서는 보고를 기다리는 방식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하루 전의 결론이 하루 뒤에는 무력해졌고 어제의 안심이 오늘의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왕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문 채 문서만 넘겼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회의장 곳곳에서 튀어나왔고 파발은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각 도의 수령들에게는 성을 점검하고 군량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지만 창고는 늘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군졸의 수를 적어 올리면 그 숫자 뒤에는 비어있는 집과 굶는 식구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지시는 내려가도 실행은 더뎠고 더딘 사이에 소식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대신은 명예의 구원을 청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대신은 먼저 우리 힘으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라고 맞받았습니다. 나라의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고 그 흔들림이 아래로 전해지는 데에는 시간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쪽의 이순신에게도 소식은 곧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륙 소식을 들은 뒤 병선의 출동 준비를 더욱 촘촘히 했습니다. 해협과 항로를 다시 짚고 배의 편제를 정리하며 장수들의 역할을 분명히 나눴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보급과 후퇴의 길이라는 점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내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먼저 세웠고 그 원칙에 맞춰 사람과 배를 움직였습니다. 이순신은 그 혼란을 받아 쪼개서라도 끊어내려 했습니다. 거북선 같은 새 배를 점검하고 어민과 첩자에게서 들어오는 소문을 정보로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그는 아직 싸우기 전부터 싸움 이후의 길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192년 5월로 접어들자
전쟁은 더 이상 남쪽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상륙 직후부터 속도로 조선을 눌렀고 그 속도는 조선의 판단과 동원 체계를 앞질렀습니다. 선봉을 맡은 고니시 유키나가는 길을 열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갔고 가토 기요마사는 다른 축으로 병력을 밀어올리며 공을 다투었습니다. 각 부대는 성을 하나씩 정복한다기보다 저항을 끊고 길목을 붙잡아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총의 연속 사격은 조선군에게 낯설었고 낯설다는 사실이 곧 공포로 번졌습니다. 조선은 막아야 할 곳이 너무 많았고 막을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조정은 장수들을 급히 내려보냈습니다. 어디선가 반드시 한 번은 막아야 합니다. 라는 절박함이 궁정 안을 떠돌았고 그 절박함은 곧 충주 탄금대로 이어졌습니다. 신립은 기병을 믿었습니다. 평지에서 밀어붙이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전이라는 말이 그를 붙잡았던 셈입니다. 하지만 탄금대는 배수진이 되는 순간부터 선택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총과 기동으로 틈을 파고들었고 조선군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전투는 길지 않았고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탄금대의 패전은 단지 한 장수의 실패가 아니라 한양으로 향한 문을 더 넓게 열어준 사건이었죠. 이 소식이 한양에 닿자 궁정의 공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문장의 온도가 달라졌고 보고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경계로 쓰이던 말이 오늘은 대처로 바뀌었고 가능성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선조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왕이 수도에 남아 버티는 선택과 왕이 북쪽으로 물러나 시간을 버는 선택 사이에서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는다면 상징은 지킬 수 있지만 왕이 사로잡히는 순간 나라의 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피난을 택했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행렬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궁정 안에서는 누가 이 책임을 지는지, 누가 어떤 말을 왕에게 올렸는지가 뒤섞였고 유성룡 같은 대신은 전쟁을 수습한다는 표현보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명나라의 구원을 청하는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혼자만으로 이 속도를 꺾기 어렵다는 판단이 커졌고 외교가 아니라 생존의 요청이 된 것이죠. 그 사이 일본군은 한양을 향해 더 가까이 왔습니다. 길목의 방어는 이어졌지만 이미 군의 조직은 흔들렸고 병력은 각지에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한양은 비게 됩니다. 수도가 비는 장면은 단지 도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중심이 비었다는 감각이 퍼졌고 그 감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민중의 이야기는 이때부터 짧고 선명해집니다. 누군가는 남쪽에서 올라온 피난민을 보고 물 한 그릇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문을 닫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나요? 같은 질문이 오가기도 했지만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확정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전쟁은 이렇게 왕과 장수의 결정 위에 민중의 침묵을 깔아두며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전쟁의 흐름을 다른 쪽에서 끊어내려는 인물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순신입니다. 그는 육지가 무너지는 속도를 바다까지 그대로 들여보내면 모든 것이 더 빨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일본군의 강점은 보급입니다. 배로 병력과 식량을 실어오고 항구를 붙잡아 길을 이어가며 육지의 진군을 바다의 지원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그 길을 끊으면 육지의 속도도 흔들린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순신은 그 논리를 전장으로 옮겼습니다. 옥포에서 첫 승리가 들려오자 그것은 단순한 전과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다는 증거로 퍼졌습니다. 이어지는 해전들에서 이순신은 무모하게 덤비지 않았습니다. 지형과 조류, 포의 사거리, 배의 회전 방향을 따져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수군을 지휘하는 와키자카 야스하루 같은 인물과의 충돌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일본군도 바다가 흔들리면 육지가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조선 수군을 꺾어야 한다고 판단했죠. 이순신은 바로 그 지점을 읽었습니다. 바다는 길이고 길은 숨줄입니다. 같은 감각이 그의 작전에 깔려 있었습니다. 조정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바다에서는 작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조가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한양이 비는 동안, 육지에서 패전 소식이 겹쳐지는 동안에도 이순신의 함대는 준비와 출동을 반복했습니다. 이 대비는 나라 전체의 사기를 붙잡는 역할도 했습니다. 육지에서 잇따라 밀리면 사람들은 끝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이긴다는 소식이 들리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작은 공간이 다시 결단을 낳고 결단이 다시 저항을 낳습니다. 1192년의 초여름은 바로 그 갈림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한양을 지나 더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조선의 궁정은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려 허덕이고 있었으며 이순신은 바다에서 그 흐름을 끊을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1592년 5월 말 한양이 비어가고 선조의 행렬이 북쪽으로 길게 이어지던 때에도 남해의 바다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뒤 곧바로 다음 싸움의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육지에서 빠르게 진군했지만 그 속도를 떠받치는 것은 결국 바다의 보급선이었습니다. 배가 안전해야 쌀과 화약이 오고 병력이 다시 실려오며 항구와 성에 힘이 실립니다. 이순신은 그 숨줄을 끊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적을 쫓아가는 대신 끌어들이는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조류와 해협, 포의 사거리와 선회 방향을 따져 이길 수 있는 자리로 적을 부르는 방식이었죠. 이때부터 전라좌수영의 함대는 단순히 분주한 함대가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계산하는 칼날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수군 쪽에서도 중심 인물들이 반응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 같은 지휘관은 육지의 승전 소식에 발맞춰 바다에서도 조선 수군을 꺾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조선 수군이 살아있으면 부산과 한양 사이의 길이 계속 위태롭다는 판단이었고 그 판단은 히데요시의 전체 계획과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다이묘들을 한 방향으로 몰아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리려 했고 그러려면 뒤에서 보급이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일대에는 배가 모였고 바다를 장악한다는 말이 더 자주 오갔습니다. 이순신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적의 기세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먼 바다로 끌어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항구에 붙은 적을 억지로 때리면 좁은 물길에서 변수가 커지고 육박전으로 말려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바다로 나오게 만들면 조선 수군의 화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승리에 들뜨지 않았고 적이 자만해질 만한 속도와 거리를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부하들에게는 급하면 지고 계산하면 이긴다고 짧게 말하며 배치와 신호를 다시 맞춰보게 했습니다. 그 무렵 조정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선조는 수도를 버리고 북쪽으로 향했고 대신들은 전황을 받아 적으며 다음 지시를 고르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명예 구원 요청을 서두르자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먼저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의 중심이 흔들릴수록 문장은 더 복잡해졌고 결단은 더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서의 승전 소식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옥포에 이어 적선을 격파했다는 보고가 겹치자 조정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회의석상에서 조심스레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동시에 각 고을에서는 의병이 일어났다는 보고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나라의 중심이 흔들려도 땅과 바다는 저마다 버티려 했습니다. 그리고 1592년 여름 한산도 앞바다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와키자카는 조선 수군을 꺾겠다는 마음으로 바다로 나왔고 이순신은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넓은 물로 끌어냈습니다. 이순신은 하객진처럼 펼쳐 적을 감싸고 화포를 집중해 적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적이 가까이 붙기 전에 포로 끊고 흩어지면 다시 감싸는 움직임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한 번의 격돌이라기보다 기세와 거리와 방향을 계속 빼앗는 싸움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좁은 항구에서는 강했지만 넓은 바다에서 포격을 오래 버티기는 어려웠습니다. 배가 깨지고 지휘가 흔들리자 바다는 곧 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한산의 승전이 전해지자 일본 진영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육지에서는 고니시와 가토 같은 선봉이 북쪽을 향해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었지만 뒤에서 배가 안전하지 않다면 그 전진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항구와 해로를 더 단단히 묶으려 했고 바다에서는 무리한 결전보다 안전한 호송에 무게를 두려는 기색이 나타났습니다. 히데요시가 기대했던 눈 깜빡할 사이의 관통은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이순신은 승리의 여세에 취하기보다 승리가 만들어준 지형을 바로 굳혔습니다. 한산도 일대를 거점으로 삼아 움직임을 정리하고 바다의 길목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전장을 바꾸었습니다. 말하자면 전투가 아니라 통제로 넘어간 것입니다. 조정에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조의 궁정은 이미 평양을 거쳐 더 북쪽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이동은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국왕을 지켜 나라의 주를 이어가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조정은 명예의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했고 누가 늦췄는지에 대한 책임 공방도 조용히 번졌습니다. 다만 문서 위의 다툼을 잠시 멈추게 한 것이 바다의 전과였다는 점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일본 선봉은 북쪽까지 치다라 성을 점령했지만 점령은 곧 유지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길이 길어질수록 식량과 탄약이 모자라고 병이 돌고 민심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일본군 지휘부는 해로를 더 절실히 원했고 이순신의 존재는 그들의 계획에 계속해서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민중의 삶에서 전쟁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피난길은 길어졌고 장터는 들쭉날쭉했으며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입에서 아주 짧은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이겼다더라.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21번 쉬게 해주는 확인 같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다시 버틸 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1992년의 여름은 새로운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일본군은 육지의 속도를 계속 밀어붙이면서도 바다의 불안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육지에서 잃은 시간을 바다에서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그 구조를 알고 있었고 그 구조를 바다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분명해졌습니다. 일본군은 바다를 다시 장악하려 할 것이고 조선은 그 시도를 꺾어야만 합니다. 전쟁의 중심이 육지에서 바다로 한 번 더 기울여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1592년 여름 한산의 승전이 만들어낸 변화는 전선의 모양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일본군은 여전히 육지에서 북쪽으로 뻗어가고 있었지만 그 속도를 지탱하던 바다의 숨줄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히데요시가 기대했던 짧은 시간에 한 번에 밀어붙이는 전쟁은 점령을 유지하는 전쟁으로 서서히 성격이 바뀌어갔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한양을 지나 더 북쪽을 바라보았고 가토 기요마사는 다른 축으로 북동쪽을 파고들며 공을 다투었습니다. 겉으로는 승전의 기세가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길이 길어질수록 식량과 탄약, 소식과 명령이 늦게 도착한다는 문제가 점점 크게 드러났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이기는 일이 아니라 버티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조선의 조정은 이미 수도를 비운 채 북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선조의 길은 피난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줄을 끊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왕이 잡히면 나라의 명분이 흔들리고 명분이 흔들리면 군과 백성의 마음도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궁정 내부의 긴장도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어떤 대신은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라고 했고 또 다른 대신은 명나라에 구원을 청하는 일이 늦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유성룡은 보고와 지시를 엮어 흩어진 힘을 다시 모으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을 둘러싼 말도 뒤따랐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다음 파발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전황이 바뀌니 어제의 결론이 오늘의 실수가 되는 순간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일본군은 평양을 향해 올라갔고 평양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북쪽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은 단지 큰 도시가 아니라 조선이 여기까지는 지켜야 한다라고 마음속에 선을 긋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선이 흔들리자 조정의 언어도 더 거칠어졌습니다. 대비하라가 아니라 되찾아야 한다가 되었고 살피라가 아니라 버텨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군은 흩어져 있었고 각 고을의 창고는 넉넉하지 않았으며 장수들조차 어디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정면에서 막는 전쟁과 흐름을 끊는 전쟁을 동시에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지키고 버텨야 했고 바다에서는 길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존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순신은 한산 이후 전투를 단발로 끝내지 않고 한산도를 거점으로 통제의 망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길목을 감시하고 일본 수군이 보급선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불안을 심어주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1992년 가을로 가며 그는 더 위험한 선택도 해야 했습니다. 부산포는 일본군의 바닷길이 시작되는 곳이었고 그곳을 완전히 내버려 두면 적은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은 부산포 근처에서 적선들을 공격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 전투는 도시를 점령하는 식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항구를 통째로 빼앗기보다 적이 마음 놓고 배를 묶어둘 수 없게 만들고 바다의 주도권을 계속 흔들어 놓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길 수 있는 자리를 고르는 감각을 잃지 않았고 무리한 육박전으로 말려들지 않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장수로서의 냉정함이 빛났던 순간입니다. 일본군의 지휘부도 그 의미를 모를 수 없었습니다. 육지의 선봉들이 아무리 빨리 북으로 올라가도 뒤에서 식량과 화약이 끊기면 그 속도는 결국 멈춥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수군을 재정비하고 항구와 해로를 더 단단히 묶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흔들린 길은 계속 흔들립니다. 이순신은 그 흔들림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고 조선의 숨을 벌어주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편 나라 전체의 흐름은 이제 국제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했고 명나라 역시 조선을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완충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무너지면 다음은 명예 변경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다만 명나라의 참전은 한 번에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먼저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후에야 본격적인 지원이 논의되고 준비되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군은 평양을 장악하며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평양에 주둔한 고니시가 북쪽의 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조선 조정은 의주 쪽으로 밀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피난길의 왕은 왕대로, 남아 싸우는 장수들은 장수대로, 바다의 이순신은 이순신대로 서로 다른 시간표로 전쟁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민중의 삶은 이 거대한 움직임의 그림자 아래에서 급격히 간단해졌습니다. 먹을 것, 잘 곳, 숨을 곳, 이 네 가지로 많은 생각이 줄어들었고 소문은 오히려 더 빨리 번졌습니다. 다만 사람들 입에서는 가끔 짧은 말이 돌았습니다. 바다에서는 아직 버틴다더라.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니구나 하는 확인이었습니다. 1992년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전쟁은 단순한 패닉에서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점령지를 늘렸지만 보급과 유지의 부담이 커졌고 조선은 육지에서 이른 시간을 바다에서 벌며 명예참전을 기다리는 형국이 되어갔습니다. 이순신은 그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맡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내주면 모든 것이 더 빨라진다.
그의 계산은 점점 증명되고 있었고 일본군도 그 계산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국면에서는 북쪽에서 명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들어오고 일본군의 속도가 버티기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조선에게는 방역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일본에게는 계획이 어긋나는 시작일 수도 있겠죠. 천정비의 92년의 겨울로 접어들면서 전쟁은 무너짐에서 버티기로 얼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일본군의 속도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듯 했지만 가을을 지나며 속도는 점점 유지의 부담을 드러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을 붙잡고 북쪽을 바라보던 시기에도 그의 등 뒤에는 늘 같은 문제가 따라붙었습니다. 식량과 화약, 병력의 교대, 그리고 길게 늘어난 점령지의 치안이었죠. 점령은 빠를 수 있어도 점령지에서 하루를 버티는 일은 느리고 비쌌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의주 부근까지 물러난 채 나라의 주를 어떻게든 이어가려 했습니다. 선조는 수도에 남아 상징을 지키는 선택보다 왕을 지켜 명분을 이어가는 선택을 택했고 대신들은 그 선택이 낳는 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유성룡은 군과 관아 의병의 움직임을 한 장의 그림으로 묶어내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명나라에 대한 구원 요청은 더 이상 외교적 카드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조선이 버틸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말이 반복되었고 그 시간의 절반은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한산 이후 바다를 전투의 장이 아니라 통제의 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일본군이 부산과 점령지 사이를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는 사실이 쌓일수록 육지의 진군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적의 항구를 통째로 빼앗으려 하기보다는 적이 편히 묶어두지 못하게 만들고 보급선이 늘 불안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바다의 길이 흔들리면 육지의 숨이 가빠진다는 계산이 전황 속에서 증명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편 남쪽 육지에서는 작은 성 하나가 전쟁의 정신을 붙잡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진주성에서 김시민은 넉넉하지 않은 병력과 군량으로 일본군의 공세를 버텼습니다. 일본군은 성을 빨리 무너뜨려 남해의 거점을 넓히려 했지만 성 안의 결심은 예상보다 단단했습니다. 화살과 돌, 끓는 물까지 동원하며 시간을 벌었고 결국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났습니다. 이 승리는 전선의 지도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 지도는 분명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끝만 생각하던 시기에 버틸 수 있다는 감각이 하나 더 생긴 것이죠. 북쪽에서는 명나라의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떠보기 위한 규모의 지원이 들어왔고 그 작은 움직임은 오히려 전쟁의 크기를 드러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만 상대하면 된다는 감각에서 명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감각으로 옮겨가야 했고 조선은 혼자 버티는 전쟁에서 연합을 기다리는 전쟁으로 중심을 옮겼습니다. 명예조정에서도 계산은 분명했습니다. 조선이 무너지면 변경이 흔들리고 변경이 흔들리면 나라의 체면과 안전이 함께 흔들립니다. 결국 더 큰 군이 움직이게 되었고 전장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명군의 지휘관 이여송은 조선의 북쪽 전선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전쟁의 속도를 다시 바꾸려 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평양을 되찾고 일본군의 기세를 꺾어 한양으로 이어지는 길을 다시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은 단지 큰 도시가 아니라 북으로 향하는 문턱이자 남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한 방파제였죠. 고니시 역시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을 지키며 시간을 벌고 동시에 협상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계산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전투뿐 아니라 말과 문서가 다시 무기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결정적인 장면은 혹한 속에서 찾아옵니다. 명군과 조선군이 힘을 합쳐 평양을 압박하자 일본군은 성 안에서 버티기보다 빠르게 빠져나가는 선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평양 탈환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조선 조정에게는 다시 싸울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고 일본군에게는 계획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여송의 북상은 한양으로의 압박을 만들었고 일본군은 전선을 정리하며 남쪽으로 물러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 내부의 계산도 달라졌습니다. 더 북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심이 되었고 유지가 어려운 곳은 버리고 지켜야 할 곳은 굳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궁정의 언어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정은 명군과의 협조를 구체화해야 했고 동시에 흩어진 군의 기강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병력은 모아도 장수들의 지위가 엇갈리면 또 무너질 수 있으니 보고 체계와 명령 체계를 정리하는 일이 더 급해졌습니다. 명 쪽에서도 전쟁을 단숨에 끝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퍼졌습니다. 송응창 같은 지휘부는 전투와 함께 협상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일본 쪽에서도 고니시를 중심으로 말로 시간을 벌려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협상은 평화를 위한 대화라기보다 다음 국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계산의 연장이었습니다. 누가 시간을 얻고 누가 시간을 잃는지가 곧 전황이 되었으니까요. 평양을 잃은 뒤 일본군은 전선을 정리하며 한양을 거쳐 남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키타 히데이의 같은 총대장급 인물들은 점령지를 넓히기보다 지키기 쉬운 거점을 굳히는 쪽으로 판단을 바꾸었고 해안에는 외성을 쌓아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본군이 더 이상 단거리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며 협상하고 다시 치는 긴 싸움으로 들어간다는 신호였습니다. 조선과 명도 이를 느꼈습니다. 북쪽에서 밀어내더라도 남쪽의 항구와 성을 그대로 두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육지의 방역과 바다의 봉쇄를 동시에 붙잡아야 했고 이순신의 수군은 그 동시에라는 단어를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되찾은 뒤 연합군은 한양을 다시 압박하려 했습니다. 이여송은 기세가 살아있을 때 남하를 밀어붙이려 했고 조선의 장수들도 각지에서 병력을 모아 길목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무너진 채 도망치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고니시는 한양 인근에서 시간을 벌며 병력을 정리했고 가토는 북쪽과 동쪽의 움직임을 조율하며 빈틈을 노렸습니다. 벽제관 부근의 충돌은 그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명군은 승리의 흐름을 믿고 전진했지만 일본군의 방역과 지형의 변수로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고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긴다고 단정하던 공기가 한번 꺾인 셈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다시 느려졌습니다. 한양을 단숨에 되찾는 대신 남쪽으로 물러난 일본군을 어떻게 묶어둘지, 해로와 내륙의 길을 어떻게 끊어둘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권율 같은 조선의 장수들이 성과강을 이용해 시간을 벌기 시작했고 행주에서 버텨 일본군의 공세를 막아냈다는 소식은 조정과 민심에 우리가 아직 서 있다는 감각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이순신의 수군은 남해의 길목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일본군이 남쪽 거점으로 물러나 장기전을 준비할수록 바다의 보급선은 더 중요해졌고 그 중요해진 길을 조선 수군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전쟁의 저울추를 조금씩 옮겨 놓았습니다. 이 무렵 전장 한쪽에서는 말의 전선도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니시는 명군 측과 접촉하며 철수 조건과 체면을 저울질했고 명의 지휘부 역시 전쟁을 길게 끌지 않으려는 계산을 품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그 대화가 자칫 조선을 건너뛰고 흘러갈까 경계했고 그래서 전투 보고만큼이나 외교 보고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일본군은 남해안 곳곳에 외성을 축조하며 버틸 자리를 만들었고 조선과 명은 그 거점이 굳기 전에 숨을 얼마나 더 조일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유성룡은 이 변화가 반격의 시작인지 긴 싸움의 시작인지 매일 판단해야 했습니다. 섣불리 기세에 취하면 벽제관 같은 충돌이 다시 올 수 있고 너무 움츠리면 일본군의 거점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조정은 전선을 밀고 당기며 버틸 곳과 칠 곳을 구분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민중에게 이 시기는 도망과 귀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바뀌는 계절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명군이 온다 하여 희망이 퍼지고 다음 날은 길이 막혔다는 말에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분명해졌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는 끝을 견디는 방식이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1193년 봄으로 넘어가며 전쟁의 표정은 또 한 번 달라집니다. 1192년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흩어지던 시간이었다면 1193년 초는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 버티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평양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북쪽 바람을 타고 퍼지자 조선 조정의 말에도 조금씩 뼈대가 생겼습니다.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보다는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먼저 자리 잡는 분위기였죠. 선조는 의주 쪽에서 나라의 줄을 끊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왕이 멀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민심을 흔들 수 있었기에 궁정은 더 자주 보고를 모으고 더 자주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성룡은 그 명령이 종이에서 끝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흩어진 장수들을 어떻게 묶을지, 각 고을의 군량을 어떻게 이어붙일지, 의병의 힘을 어디에 쓰을지 같은 문제를 매일 다시 계산했습니다. 어제의 결론이 오늘의 실수가 되는 전쟁이니 결정은 빠르되 근거는 단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명나라의 이여송은 평양 탈환 이후 기세를 모라 한양까지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벽제관에서의 충돌이 알려주듯 일본군은 더 이상 달아나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 같은 지휘관들은 물러나면서도 길목을 정리했고 우키타 히데이에를 중심으로 한 일본 진영은 남쪽에 지킬 틀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과 항구 근처에 외성이 올라가고 수비와 보급을 염두에 둔 배치가 굳어졌습니다. 히데요시가 꿈꾸던 단거리 경주는 여기서부터 장거리 버티기로 변해가고 있었죠. 한양 근처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일본군은 한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한양은 더 이상 전쟁을 끝내는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서 명군이 압박하고 남쪽 바다에서 보급선이 흔들리니 한양은 오히려 부담이 되었죠. 결국 일본군은 한양을 비우고 남쪽으로 내려가 거점을 정리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퇴각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재정비라 불렀습니다. 표현이 달라도 본질은 같았습니다. 빠르게 끝내려던 계획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변화는 전장만이 아니라 말의 전선을 키웠습니다. 명쪽에서도 전쟁을 오래 끌면 비용과 체면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고 일본 쪽에서도 전과만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어렵다는 감각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접촉과 교섭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평화의 대화가 아니라 시간을 벌고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싸움의 다른 형태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더 긴장했습니다. 자칫 명과 일본의 문장이 조선을 건너뛰어 흘러가면 전장에서 피 흘린 대가가 협상장에서는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복잡한 흐름을 바닥에서 받쳐주던 축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였습니다. 이순신은 한산 이후 전투를 승리의 한 번이 아니라 통제의 지속으로 바꿔두었습니다. 일본군이 남쪽 거점으로 물러날수록 배와 보급이 더 중요해지는데 그 길목이 늘 불안하다는 사실이 일본군의 숨을 계속 조였습니다. 그는 무리한 육박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거리에서 포로 끊어내며 적이 마음 놓고 항구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지에서의 방역이 굼떠질 때도 바다의 압박은 꾸준히 남아 있었고 그 꾸준함이 조선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육지에서도 버티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권율 같은 장수는 성과강을 이용해 병력의 빈틈을 메우며 시간을 샀습니다. 한 번 버티면 다음 버팀이 쉬워지고 그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도 돌아옵니다. 피난길에 올랐던 이들은 조심스럽게 고향 소식을 묻기 시작했고 밭을 다시 갈 수 있을지, 우물은 남아있는지, 아이를 어디서 재울지 같은 현실적인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하루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양이 비어간다는 소식이 퍼질 때 조선 사람들의 마음은 묘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섣불리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는 불타고 창고는 비고 길에는 아직 위험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면 사람은 다시 움직입니다. 피난하던 이들이 남쪽으로 혹은 고향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마을 어귀에는 오랜만에 사람 발자국이 늘었습니다. 집이 남아 있을까요? 같은 질문이 아주 조용히 오갔고 누군가는 대답 대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조정도 한양을 곧바로 정상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일은 정치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행정의 문제였습니다. 관청을 다시 세우고 군량을 다시 모으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엮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조의 귀환은 서두르기보다 조건을 갖추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돌아가야 한다와 돌아가면 위험하다가 같은 회의에서 부딪혔고 그 부딪힘 속에서 나라의 다음 걸음이 조금씩 정해졌습니다. 이순신에게도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바다에서 이겨도 그 승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제도와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조정은 수군을 더 체계적으로 묶으려 했고 이순신의 보고는 단순한 전황 보고를 넘어 전쟁의 방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잡아야 육지가 산다는 감각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그 감각이 조선의 버팀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봄의 숨은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며 싸움이 뜸해진 듯 보여도 남해안의 거점과 외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일본군은 그곳을 발판으로 다음까지 계산했습니다. 명예지휘부는 전투로 압박하면서도 교섭을 통해 출구를 찾으려 했고 고니시는 그 틈을 읽어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바로 그 교섭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방식이 조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질 수 있다는 불안, 그 불안이 회의장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성룡은 군제 정비와 군량 확보를 더 서둘렀고 장수들에게는 지금의 빈틈이 내일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폐허가 된 곳에서 다시 장작을 모으고 무너진 담을 일으키며 아이에게 글을 가르칠지 말지까지 고민했습니다. 전쟁이 삶을 멈추게 했지만 삶이 전쟁을 끝까지 따라주지는 않았던 것이죠. 누군가의 준비, 누군가의 인내, 누군가의 조용한 친절이 모여 나라의 호흡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봄은 돌아왔고 조선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해 봄, 나라의 중심에는 두 가지 감각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의지입니다. 전쟁은 하루아침에 시작되었지만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1593년의 봄은 보여줍니다. 무너진 뒤에도 다시 줄을 잇는 사람이 있고 길을 끊기지 않게 지키는 사람이 있으며 겁에 눌린 일상 속에서도 다시 밥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전쟁의 결말은 이미 한쪽으로만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조선의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의 끝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다시 해보자는 조용한 고개 끄덕임에 가깝습니다.